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 네, 이곳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은 바로 공동묘지 근처였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는 어린 맹자가 무덤가에서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맹자 어머니는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가고요.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은 맹자 어머니는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비로소 맹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안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맹자 어머니의 대단한 교육열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도 힘든 이사를 그 옛날에 여러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식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집이죠. 그리고 집은 맹자 이야기에서처럼 어쩌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삶의 보금자리를 옮기는 게 바로 이사인데요. 이 이사를 하면서 법을 잘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와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는 춘 3월. 모두가 행복한 이때 서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일을 앞두고 전세 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지고 집이 없는 철새들은 이사철만 되면 집을 옮겨 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기만 한데 이삿짐 센터와 실랑이부터 집주인과의 골치 아픈 법적 분쟁까지 남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사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사건, 사고가 많은지 가뜩이나 집 없어 서러운데 법을 몰라보는 손해 너무 억울하잖아. 따뜻한 봄날이 와도 마음은 엄동설한인 전세 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이사 법률 상식.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아보자. 봄이 다가오면서 이사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살면서 아무리 여러 번 이사를 했다고 해도 할 때마다 힘든 게 바로 이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마음을 다치고 또 다른 집을 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사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사 때문에 삼중고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 관련한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 조연경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주변에는 이사 계획하는 분들 하나둘 보이던데요. 혹시 두 분은 이사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사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떤 때는 만삭일 때도 이사를 해보고 또 어린아이가 있을 때도 이사를 해봤는데 아기가 있을 때 이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기가 놀 곳도 없고 자동차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디 맡겨야 하거나 네. 그런 그럴 상황이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고생하셨겠네요. 예, 어떠세요, 변호사님께서? 저는 최근에 이사를 통 안 하다가 네. 작년에 13년 만에 이사를 한번 했는데 자가로 어디 들어가셨나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최근에 그때 이제 그 아들내미 그 책상을 큰 걸 하나 샀는데 네. 그것다 이제 이삿짐 시스템이 보니까 그 이삿짐 업체가 있지만 그 업체가 일종의 조그마한 팀의 그 하도급 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은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팀장 인건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좀 초보를 그렇죠. 몇 분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보인 분이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좀 조심히 옮겨야 되는데 확 그걸 잡아 끌다가 밑에 이제 받침이 분질러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완벽한 이사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이사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사와 관련된 법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별로 개별법이 각기 적용될 것인데요. 주로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은 민법이 적용되고요. 또 임대차에 관련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이사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이사화물표준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이후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사 분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변호사님 사례처럼 그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선물 받은 좀 고가의 찻잔을 이사 중에 좀 이렇게 파손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 굉장히 많죠? 네, 사례 많죠. 예. 네.
최근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보호원에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이 포상 이사점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네. 그러니까 5일 전에 계약을 맺고 5일 뒤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김치 냉장고 상태가 이상하니까 이 이제 이삿짐 집주인이 이제 A센터에 기사를 불러서 점검한 결과 그 기사가 이거는 이사 중 김치 냉장고를 떨어뜨려서 고장난 거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120만 원, 그러니까 130만 원 주고 산 냉장고인데 수리 불가능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업체에 항의를 하니까 업체 측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10만 원 정도 도의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에이스 기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이사 도중에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너네가 전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업체인 경우에는 이 사건 이사가 조금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제 그 이사 업체가 허락을 받고 계단으로 실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계단이 좀 협소해가지고 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특히 처음에 김치 냉장고 문이 여닫을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것 냉장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도의적으로만 10만 원 주겠다라고 이렇게 팽팽히 대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냉장고가 사실 그 전에 고장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이사 중에 난 걸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사실 확인 관계가 가능한가요? 이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예. 굳이 뭐 소송이나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먼저 그 이동 중에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파손됐다는 걸 그러니까 집주인이 먼저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요즘에 제가 볼 때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 통해서 집안 전체나 냉장고 상태를 갖다가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AS 기사를 불러서 기사를 통해서 과연 이 고장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그 기사의 확인서 같은 글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게 증명이 된다면요. 그 소비자는 그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피해액이죠. 130만 원 정도의 그걸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부 배상받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보면 구입일, 그다음에 구입한 가격, 그다음에 사고 발생 일자, 그다음 물품의 내용 연수 등을 계산해서 이렇게 배상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13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오래되었고 그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금액은 상당히 적게 배상을 받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사하기 전에 발생한 이렇게 사고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 그쪽에서는 이제 그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법 135조는 이동 중 손상이 아니고 제품의 손상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업체가 입증하지 않는 한 업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배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런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스마트폰으로 미리 좀 촬영을 해둔다거나 이런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는데 네.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없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물건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그 소비자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입증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배상을 하는 거지 입증을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물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계약서는 공정거래 인해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 건데요. 이 계약서에서도 이사 화물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 최근 들어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체크를 하긴 하겠지만 냉장고나 TV같이 큰 물건들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조그마한 물건들은 체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 수 없이 본인들이 촬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사할 때 조그마한 물건들은 본인이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좀 작고 좀 잘 깨지고 귀한 네. 물건들은 본인이 좀 챙겨놓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사무관님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 이사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지인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삿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배상받기가 보다 쉽죠. 그래서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삿짐 견적을 받으러 오시거나 또 계약서를 또 작성하실 때 그럴 때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사본과 같은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저처럼 이사협회별로 허가 업체 현황 목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허가받은 이사업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또 주변에서 그 이사 비용 때문에 실갱이하는 걸 본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사실 뭐 요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하기 전에 다 이제 견적 받고 책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요즘도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예.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정말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와서 물건이 많다. 맞아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 보통 올리는 게 그 관례야. 네. 좀 관례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많았던 예.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은 그래도 많이 좀 정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사 견적을 요청해서 6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고 계약 체결 후에 며칠 뒤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역시 오셔가지고 이게 이사짐이 많다. 그래서 20만 원, 그러니까 인부가 1.5명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만 원을 갖다 더 줘야 된다.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추가 요금을 안 주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약자 아닙니까 때는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을 지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환불이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전문 업체가 와서 전문가가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추후에 그 정도의 변동 사항 갖고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준 다음에 네.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 그 환불 조항은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업자의 부당한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혹시 냈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사할 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쪼록 좀 무사히 좀 잘 지나갔으면 이런 마음에 약간 의뢰 자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커피도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점심도 사드리고. 예, 네. 수고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활 속 뭐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예. 뭐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산하 기관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정위는 이제 불공정 거래원이나 등등의 이제 규제를 하는 기관으로 주로 대상은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 같이 개인과 조그만 개인 업체 간의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는 네.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제소나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회 소비자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사실 집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환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내나 했더니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책임을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 가계약금이 뭐 몇 프로다 이런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관행적으로 계약금은 매물가액의 10% 정도, 또 가계약금은 3에서 5% 정도 비율로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대출이라던가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완전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본인 그 계약을 한 당사자의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가계약금은 반환받기가 힘듭니다. 가계약금 역시 법적으로는 계약금의 성격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민법에 따라서 해약금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가계약금 영수증을 혹시나 썼다면 네. 그 영수증에 반환 조건을 달 수도 있겠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있다면 반환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매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지도 않았고 또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는데 급매로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한번 가계약금을 걸어보시라.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건 네.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해석상으로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사와 관련된 법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할 때 또 어려운 게 이 날짜 맞추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와 관련한 사례들도 꽤 있죠. 네, 한번 보자면 세입자가 전세 2년, 그러니까 2년을 살다가 2년의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특약으로 그러니까 매도인 측이 요구한 건데 매매되었을 시 조건 없이 명도에 응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특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년 넘게 살다가 10개월쯤 남겨놓은 상황에서 매도인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집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변동되겠다. 집을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인 통보가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특약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10일 정도 늘려서 날짜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인 측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네.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이제 20일 정도 넉넉하게 해서 전세를 새로운 걸 구하게 돼요. 근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10일 뒤에 집을 빼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특약대로 조건 없이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했었지만 집주인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네. 뭐 20일 뒤에라고 했다가 10일 뒤에라고 했다가 이렇게 상황이 자꾸 변동된 경우인데요. 네. 이럴 때는 이 집주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전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법률적으로는 임대차라고 그러는데요. 네. 임대차 중에서 주택이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명백히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의 최저 기간을 2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임대차보호법 10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특약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사 재계약하는 당시에 특약으로 그 매매되었을 때는 무조건 뭐 뺀다라는 그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보면은 임차인이 설사 그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히 서로 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런 특약 규정,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사와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사가 정해졌다면 우선 살던 집에 대한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 등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사 방법과 비용을 결정한 뒤 가능하면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선정하시고요. 또 이사한 후에는 이사 가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좋습니다. 또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이 풀리면서 이사 계획하는 분들 많으신데, 자,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사 업체와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비롯해 또 집주인과 생길 수 있는 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상호 간의 합의인 것 같은데요. 이사를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좀 꼼꼼히 따져서 미리 대비를 해둔다면 조금 더 기분 좋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법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 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합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 때문에 영자 씨는 좋은 조리원을 선택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며칠 뒤 영자 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건물은 또 왜 이래? 20년은 더 돼 보이는 낡은 건물이잖아. 막상 들어간 조리원은 영자 씨가 검색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식단이 좋다더니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음식들이 너무 짜네. 여기 미역국이 너무 짠데요. 다음부턴 소금을 따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좀 짜면 물을 타서 드시면 되죠. 어떻게 매번 산모님만 따로 신경을 써요? 잔뜩 실망한 영자 씨. 다른 산모들도 자신처럼 실망하지 않길 바라며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느낀 부분을 그대로 적어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에 적어놓은 것과 서비스가 많이 달라요. 혹시 이용하시려는 산모님 계시면 참고하세요. 지저분하고 직원들 서비스도 꽝. 그리고 며칠 뒤. 이영자 씨 등기 왔습니다. 등기요? 등기 받을 게 없는데? 웬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거짓으로 꾸민 말이 아닌 자신이 겪고 느낀 그대로를 인터넷에 적은 영자 씨. 과연 영자 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1번. 진실을 말했더라도 산후조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2번. 거짓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 네, 지금 보신 상황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는 이 사용 후기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 후기도 어차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리는 거라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또 과장해서 올린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형법을 보겠습니다. 네. 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상황과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요. 대법원 판례에서 당사자가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라는 점, 또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또 세 번째로 게시한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위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다룬 것이라면 이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댓글들이 정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법령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법령이 새롭게 또 마련이 되나요? 네, 이번 달에 새로 시행될 법령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셀카를 찍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모가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 언니야, 나 귀엽지? 아,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 어플로 찍은 거네요? 웃기지? 이모도 참. 엄마도 해보실래요? 나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휴대폰 좀 줘보세요. 다운받아 드릴게요. 그래. 저기 잠깐만. 아니, 어플 다운받는데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접근 권한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어요. 정말? 아유,
혹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어플 다운로드 완료.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셀카 찍어볼래? 자, 하나, 둘, 셋, 뿌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 사용에 동의해 주세요 하고 안내창이 뜨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모든 사항에 동의해야만 다운을 받거나 또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모든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어플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 또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어플 사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요구할 때는 조금 의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대신 이제는 이 어플을 깔기 전에 꼼꼼하게 동의란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월세를 요구하면서 전세로 나온 집이 있으면 요즘에는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는 싼 집을 찾아서 직장과 먼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며 피곤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높은 전셋값은 그나마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서민들의 이런 고충은 드러나지도 않기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결정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사 업체나 집주인 또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